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0년도 10월에 치러졌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아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뭐 거의 국토의 상당 부분이 그냥 전화를 입은 상태지 않습니까? 약소국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아주 우연한 사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크림반도 외의 일부 지역을 강제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과거의 강제 합병 지역하고 이번에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런 국토 가운데 차지한 부분을 다 종합하게 되면은 한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20% 정도. 그러니까 영토 절대 크기로 보게 되면은 서울 전역의 한 10배 정도의 그런 영토를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접한 그런 국경선이 아주 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국경선 대부분을 러시아와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로 가면은 뭐 또 다른 위성국, 러시아와 이런 위성국을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1200km니까 아주 여러분들 긴 국경선이죠.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은 1200km에 달하는 그런 국경을 유럽 연합 국가들, 나토에 속하는 그런 국가들이 중립지역으로 설정해가지고 두 나라 사이를 그렇게 이제 경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향후 한 20년 정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20% 그렇게 빼앗긴 그런 영토는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러시아가 먹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평화협정안이죠. 전쟁을 우리가 왜 했냐,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뭐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평화협정안이지만, 지금까지 전비를 미국이 대부분 댔지 않습니까? 미국이 10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조 정도의 전쟁 비용을 대가지고 그동안 힘겹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맞서 왔는데, 뭐 이제 당장 70일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권력을 쥐게 되면은 이제 모든 종류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외 원조 같은 부분들을 감축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크게 선회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바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인 거죠. 우리도 뭐 그냥 강 건너 불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이 전비를 대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약소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물자 공급이 중단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여러분들 수행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분노할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들 국제사회에 그냥 통용되는 일종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강자의 이익이 그냥 정의니까.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가 전쟁과 같은 그런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등장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지지했던 140조 정도 이후에 일체의 전비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자국 우선주의의 가장
냉혈한 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이제 핵을 기정사실화할 가능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한번 가상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이 여러분들 발발했을 때 한국이 꼭 북한의 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외침을 받아가지고 전쟁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정도는 참전하겠죠. 미국이 추가적인 그런 지상병력을 파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이렇게 엄연하게 존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이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국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상군 파견을 미국이 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와 함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방위 상호조약의 일환으로 한국이 침략됐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조약상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대전에서 그 전쟁의 실제 상황이 실시간으로 자국 국민들에게 여러분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어떤 정치인이 추가적인 그런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 이번도 여러분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이 된 다음에 바로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러시아의 푸틴과 여러분들 통화해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말라, 전쟁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대시키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결국은 중요한 건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나고 푸틴 사이에 여러분들 결정을 안 하겠습니까? 좋다 그럼 전쟁 종식하고 추가 전비 지출하지 않을 테니까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20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완충 지역이 되니까 더 이상 당신 그냥 합의하겠지, 이렇게 안 나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뭐 사업가 출신이니까 당연하게 주한미군의 주둔비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대등한 수준의 그런 핵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 작업 정도는 반드시 관철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조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로 쓰여진 그냥 약속에 불과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처리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인들 중에 우크라이나를 보고 우리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